미국을 알아가는 시간 아메리카노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아메리카노 진행을 맡은 뉴스페퍼민트 편집장 송인근입니다. 오늘은 아침엔 아메리카노라는 부제로 시작한 2025년 에디션의 첫 번째 주말판 에피소드입니다. 2월은 제가 이제 얼마나 이제 에피소드를 만들 수 있을지, 또 나오는 뉴스, 또 그 다음에 작업에 제가 쓸 수 있는 시간과 품, 효율 등을 제가 직접 이렇게 해보면서 조율해가는 시간으로 삼겠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제 좀 서서히 좀 윤곽이 잡히고 있는데, 앞으로 주말에는 좀 깊이 있게 생각해볼 만한 주제를 정해서 저희가 처음 아메리카노 2020 했을 때처럼 좀 자세히 한 가지 사안을 분석해보는 그런 에피소드를 주말판으로 이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글로 치면 텍스트 기사로 생각하면은 롱폼 아티클 같은 형식이 될 텐데요. 주말에 이제 작업을 해서 한국 시각 월요일에 들으실 수 있도록 올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주중에 이제 기사들을 요약해서 저 혼자 작업하고 이제 전해드리는 아침엔 아메리카노는 한국 시각으로 화, 수, 금에 올리는 걸 목표로 하겠습니다. 중간에 하루는 스브스 프리미엄에 글을 쓰는 글 그 마감도 있기도 하고, 저도 매일 쭉 작업을 하니까 아무래도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주말에 작업한 긴 에피소드는 월요일에, 그리고 아침엔 아메리카노 이제 뉴스 형식은 15분 내외, 뉴스 형식은 화수금 이렇게 전해드리는 거로 앞으로 한 2주일 정도를 우선 좀 진행을 해보고, 또 조율이 필요하면은 다시 또 말씀을 드리고 공지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 주말판 에피소드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 관세에 관해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예고해드린 대로 오랜만에 이제 아메리카노의 정치통이자 본체, 미국 정치 전문가, 제 짝꿍 프린스턴 대학교 정치학과 이회영 교수님 모시고 깊이 있는 분석을 청해 들으려고 하는데요. 그냥 옆에 이제 앉아 계실 뿐인데 세상의 모든 걱정이 이미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바로 모셔볼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유튜브 채널을 닫고 그런 건 아니지만 화면까지 같이 하는 건 품도 너무 많이 들고, 그 다음에 뉴스를 좀 전해드리는데 편집해서 올리기까지 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도 하고 해서 2025년에는 일단 저희 처음에 하던 그 팟캐스트 느낌으로 오디오만 녹음을 해서 그렇게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좀 편하네요. 편하고 좋은 장점이 확실히 있기는 하네요. 네, 저도 이 변화가 굉장히 반가운데요. 저희가 유튜브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걸 해봤는데, 우선 기본적으로 편집장님이 편집을 해야 되는 게 비디오는 확실히 너무너무 오디오랑은 또 차이가 나는 것 같고, 또 저는 사실 뉴스를 제가 그 온라인 신문을 보거나 팟캐스트를 통해서만 보고 제가 유튜브를 잘 안 보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좀 익숙한 포맷도 아니고 해서, 그리고 어쨌든 좀 부담이 있었는데, 다시 저희가 처음에 했던 것처럼 팟캐스트로 오디오를 통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좀 더 저희도 편안하게 더 자주 찾아뵐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런 변화를 한번 시도해 봤는데요. 네. 설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 앞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에 맞춰서 2025년 이제 에디션을 저희도 같이 이제 냈는데, 아침엔 아메리카노라는 이름으로 앞으로 이제 워낙 뉴스도 쏟아지고 그 안에서 맥락을 좀 파악할 일도 많고, 그 다음에 배경 설명이 필요한 부분도 많고 해서 그런 거를 2025년에는 오디오 위주로 열심히 전해드리려고 하고요. 유튜브에도 채널을 닫는 건 아니고 구글이 이제 팟캐스트 플랫폼 자체를 없애고 유튜브로 통합을 시켰어요. 그래서 그 팟캐스트 RSS 피드에 제가 이제 에피소드를 올리면은 유튜브에도 이게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오디오 파일만 제가 도표를 띄우거나 사진을 몇 개를 이제 띄워놓고 하겠지만, 아니면 아메리카노 로고를 박아놓고 이제 하는 그 오디오 파일은 팟캐스트는 들으실 수 있고요. 다른 팟캐스트 플랫폼 애플 그 아이튠즈나 스포티파이나 그런 데를 통해서, 팟빵을 통해서도 저희 아메리카노 2025년에 진행하는 아침엔 아메리카노는 들어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를 이제 바로 시작을 해볼까요? 자, 관세, 테리프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 관세는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세계 무대에
복귀를 알리면서 내놓은 첫 번째 이제 부임 인사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멕시코와 캐나다에 먼저 25%, 또 중국에 10% 관세를, 그러니까 멕시코산, 캐나다산 수입품에 또 중국산 수입품에 10%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가 멕시코, 캐나다하고는 한 달간 관세 그 부과를 유예하고 협상에 돌입했다는 소식은 이제 제가 아침엔 아메리카노에서도 전해드렸고, 중국에는 예정대로 관세를 부과했으며 중국도 이제 협상의 여지를 계속 열어두긴 했지만 이제 미국에 보복 관세를 부과했죠. 그 보복 관세가 이번 주부터 이제 2월 10일 시작되는 이번 주부터 적용될 예정이라는 말씀도 드렸었고, 따로 그 협상이 아직 뭐 진행된 게 없어서 아마 보복 관세도 예고한 대로 바로 발효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미일 정상회담을 가진 뒤에 무역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 일본을 비롯해 나라별로 이제 맞춤형 관세라고 번역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reciprocal tariff를 이제 부과하겠다. 오늘이나 내일, 그러니까 월요일이나 화요일 중에 발표를 하겠다라고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게 지난 주말에 그렇게 예고를 했었고요. 그래서 각국이 트럼프의 관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느라고 굉장히 분주한 가운데 오늘은 이제 유영 교수님을 모시고 관세란 무엇인지 되게 기본적인 것부터, 그 다음에 트럼프표 관세에는 좀 다른 특징이 있다면 어떤 특징이 있는지, 그 다음에 이 트럼프가 내세우는 관세는 뭐 실제 관세의 성격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국내 정치용, 트럼프가 이제 국내 미국 유권자들한테 좀 어필하기 위해서 이렇게 내놓는 카드의 성격도 강한데 그 효과가 어땠는지 이제 1기 행정부 때의 결과를 좀 살펴볼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그런 어떤 효과나 결과에 관계없이 트럼프는 도대체 관세를 왜 이렇게 좋아하는지, 뭐 마지막으로 한국은 그렇다면 트럼프의 동시다발적 이런 관세 부과에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정도를 한번 쭉 하나씩 짚어보려고 합니다. 네, 이제 관세라는 주제가 사실 저한테는 좀 의미가 깊은 주제거든요. 완전 그렇죠. 왜냐하면 제가 그 대학교 때 그 편집장님과 같이 들었던 수업 있잖아요. 국제정치경제 윤영관 교수님. 네, 학부 때 그렇죠. 그 윤영관 교수님 제 은사님이자 저희 그 결혼식 주례를 맡아주신 윤영관 교수님께서 가르쳤던 그 수업을 들어보면 그때 이제 관세가 어떤, 예를 들어서 산업은 관세 보호를 받고 어떤 산업은 받지 못하고,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왜 어떤 이익 집단은 보호를 받고 어떤 집단은 보호를 받지 못할까, 그런 관심이 좀 생겼었고, 두 번째로 사실 미국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된 것도 관세 때문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저희가 국정경 수업 들으면 스무트 홀리 이제 관세라고 미국의 1930년대 엄청나게 많은 이제 관세를 굉장히 높였던 그 국회 법안이 있잖아요. 그렇죠. 의회에. 보호주의가 이제 보호무역이 아주 극에 달했던, 그렇죠. 대공황 이후. 대공황 이후에 그래서 그 스무트 홀리법이 어떻게 그렇게 굉장히 사실 어떻게 보면 악법인데 의회를 통과시킬 수 있었나, 그걸 보면 이제 미국의 역사가 보이고, 사실 미국의 역사가 최근 어쨌든 2차 세계대전 이 끝나기 전까지만 해도 민주당, 공화당이 가장 치고받고 싸웠던 게 관세를 올리냐 내리냐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관세라는 주제를 통해서 미국의 어떤 정치, 역사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됐고, 처음에 제가 그렇네. 유학을 올 때도 이거를 좀 공부를 해보겠다라는 걸로 SOP라고 하는데 연구 계획서 이런 거를 썼던 기억이 나요. 학업 계획서. 맞아. 그래서 제가 관세 자체를 뭐 연구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연구하는 이제 정치경제라는 분야랑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정치가 이제 경제 정책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어떻게 보면 관세 정책이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관심이 많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의 이제 관세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트럼프가 이런 말을 했죠. tariff가 영어로 관세잖아요. 네. 그래서 그 관세가 자기가 볼 때는 가장 아름다운 단어다. The most beautiful words in to 딕셔너리 me. 뭐 아무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2016년 처음 선거에 나왔을 때 그 캠페인에서 기존의 자유무역 협정을 재협상하겠다. 근데 그 이유는 미국 제조업 일자리가 계속 사라지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 내 일자리를 살리고, 불공정 무역, 미국은 다른 나라 걸 엄청나게 수입을 하는데 왜 한국이나 중국이나 일본은 그만큼 너네도 이제 수입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불공정 무역 조치를 바로잡기 위해서 관세를 자기가 부과를 하겠다고 약속을 했고, 실제로 이제 1기에서
2017년에 취임을 하고 2018년으로 넘어가는 그 1월부터 네. 이제 순차적으로 관세를 이제 부과하기 시작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2018년에 일어났던 그 관세 전쟁이라고 하죠. 그게 한 6가지 정도의 그 스테이지가 있었는데, 단계가 있었는데 제일 처음으로 한 게 이제 그 태양광이랑 세탁기에 이제 관세 부과한 것부터 시작을 해서 쭉쭉쭉 뭐 예를 들어 뭐 철강이라든지 알루미늄에 관세 부과하다가 굉장히 큰 이제 정책은 이제 7월에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서 엄청나게 관세를 부과를 했죠. 네. 7월 달에 기본적으로 중국에서 들어오는 제품에 대해서 25% 관세를 부과를 했고 그 다음에 점점 이걸 늘려서 중국이 또 보복 관세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관세 전쟁이 시작이 된 건데 서로 약간 군비 경쟁하듯이 진짜 이제 암스 레이스 하듯이 이게 관세가 올라갔죠. 지금 2018년 트럼프 행정부 1기의 이제 두 번째 해에 일어난 어떤 관세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신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의 효과였냐면 사실 경제학자들이 이런 경제 효과에 대해서는 연구를 많이 하는데 기본적으로 트럼프 관세가 부과되기 직전이었던 2017년 12월에 관세율이 10% 이상이었던 미국에 들어오는 수입품 중에서 관세율이 10% 이상이었던 품목이 전체 수입품의 3.5%밖에 안 됐었는데 네. 이게 1년이 지난 2018년 10월이 되면 관세율이 10%가 넘는 수입품이 10.6%까지 올랐다라는 거예요. 항목에서 그 차지하는 비중이. 네. 그러니까 그만큼 정말 1년 사이에 엄청나게 관세의 영향을 받는 그 다음에 그냥 뭐 1% 2%가 아니라 굉장히 관세의 영향을 받는 이제 품목이 많이 늘어났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얘기는 뉴스에서 많이 듣긴 했는데 도대체 관세는 어떻게 부과가 되는가? 그냥 트럼프 대통령이 내일부터 관세 매길래 이러면은 관세가 부과가 되는 건지 근데 이걸 이해하는 게 좀 중요해요. 중요하죠. 네, 그래서 관세가 무엇인지부터 네, 관세는 뭐 이게 수입품에 부과하는 세금이죠. 예를 들어서 현대차가 우리나라에서 4천만 원에 팔리는데 이제 미국에서 현대차에 대해서 뭐 10% 관세를 부과한다. 그럼 미국에 들어올 때는 현대차가 어쨌든 4,400만 원이 돼서 들어오는 거니까 기본적인 그 가격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세가 어떻게 미국에서 만들어지는지를 보면은 이제 2018년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관세를 부과했을 때 그 저희가 타임라인을 살펴보면요. 2018년 3월 22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메모랜덤이라는 거를 이제 발표를 합니다. 저희가 뭐 행정명령은 많이 들어봤는데 그렇죠. 메모랜덤은 많이 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미국 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는 이런 어떻게 디렉티브라고 하거든요. 이제 어떤 대통령령? 그렇죠. 행정부에 이제 명령을 할 수 있는 그거를 다 뭉뚱그려서 디렉티브라고 하는데 이 디렉티브의 종류가 크게 보면 3가지거든요. 저희가 잘 아는 행정명령, Executive Order. 그다음에 두 번째가 메모랜덤. 네, 그다음 세 번째가 Proclamation이라고 해서 뭐 선언이라고 해야 되나요? 요 3가지가 있는데 요 3가지가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Executive Order가 어떻게 보면은 행정명령이 가장 중요한 정책에 많이 쓰이고 이제 Executive Order 같은 경우는 그 연방 회보라고 하죠. Federal Register 거기에 반드시 발표를 해야 합니다. 연방 공보. 회보. 거기에 이제 발표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Executive Order 같은 경우는 어떤 기존의 의회가 통과시킨 법안이라든지 법적인 토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행정명령 어느 대통령이든 그 발표한 걸 보시면 제일 처음에 어떤 법안에 있는 어떤 권한에 의해서 이런 걸 발표한다. 이런 식으로 많이 하거든요. 그렇네요. 지금 트럼프가 실제로 취임하고 나서 행정명령을 막 쏟아내고 있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런 행정명령 그 문서도 백악관 홈페이지 가보면은 다 보실 수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기준에 뭐 의거하여 대통령이 이렇게 뭐 지시한다. 뭐 이런 형식을 다 따르고 있어요. 맞아요. 네, 그렇죠. 그게 이제 행정명령이고 메모랜덤은 비슷하긴 한데 그 연방 회보에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할 필요는 없고 그래요? 네, 거기는 발표할 필요는 없고 그 다음에 어떤 법적인 토대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전통적으로는 행정명령보다는 조금 덜 중요한 정책에 메모랜덤을 많이 쓴다고 이해를 해왔는데 근데 굉장히 재미있는 건 사실 가장 최근에 뭐 가장 중요한 정책 중에 하나인 이런 그 관세와 관련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2018년에는 메모랜덤을 통해서 발표를 했거든요. 그렇구나. 저는 그것도 행정명령으로 했던 줄 알았는데 메모랜덤을 이제 이거 어떻게 번역하면 좋을까? 그냥 메모는 조금 느낌이 다르잖아요. 사전을 지금 찾아보니까 아직 정식으로 서명되지 않은 주로 이제 각서라는 번역이 있는데 각서라는 번역 어떻게 생각하세요? 각서. 조금 또 느낌이 다르죠. 네, 그죠? 그렇네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냥 메모랜덤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메모랜덤에서 뭘 이제 인용을 했냐면 이제 미국이 1974년에 이제 무역 법안, 그러니까 트레이드 액트를 통과시켰는데 거기에 섹션 301조가 있거든요. 자주 들어보셨죠? 슈퍼 301조 할 때 그 301조죠. 맞습니다. 그 섹션 301조에 따르면 예를 들어서 상대국이 이제 불공정 무역 행위를 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이제 대통령이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뭐 어떤 행정명령이라든지 메모랜덤을 통해서 정책을 뭐 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인용을 하면서 내가 미국 무역 대표부라고 하죠. USTR에 그래서 지금 이제 중국에서 들어오는 중국산에 대해서 이제 관세를 부과하라고 명령을 했다라고 메모랜덤을 발표를 해요. 명령을 한다. 근데 그러면 바로 관세가 부과되는 게 아니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어떤 사실 법안을 기반으로 대통령이 이제 관세 부과를 발표하는지에 따라서 관세가 바로 부과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트레이드 액트 1974년 슈퍼 301조 같은 경우는 근데 여기에는 어떤 절차를 따라야 된다고 되어 있냐면 바로 관세를 부과하면 안 되고 무역 대표부가 관세를 부과할 항목들을 우선 발표를 해라. 그래서 이제 프로포절이죠. 그래서 그런 다음에 그 회사들이라든지 뭐 시민들한테 이제 코멘트를 받아라. 이 관세를 부과하는 게 이제 합당한 건지 아니면 이 관세 부과를 우리가 뭐 이 관세를 빼야 하는지 이런 이제 코멘트를 받는 과정을 거쳐서 그런 다음에 7월 이제 6일 날 미국이 공식적으로 중국산에 대해서 25% 관세를 이제 부과를 해요. 그래서 이 과정을 거친 거죠. 처음에 이러이러한 리스트에 대해서 우리가 관세 부과할 건데 이의 있는 사람 다 커멘트 내. 그래서 사실 뭐 빼주고 더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그때 정말 로비를 잘했으면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트럼프가 관세 부과하기로 한 항목을 내가 미국에 수입하는 사람이다. 근데 이거 정말 관세 꼭 빼줘야 된다. 왜냐면 나는 중국산이 아니면 예를 들어서 다른 데선 이걸 수입할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미국 회사들에서 이제 청원을 내는 거죠. 청원을 내서 많이 받아들여지기도 했고 그래서 그 청원 절차를 거쳐서 이제 USTR이 마지막으로 이제 최종 리스트를 만들고 나면 그게 이제 관세로 이제 부과가 되는 거죠. 다시 한 번만 짚어볼게요. 2018년 3월 22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 메모랜덤을 발표해서 관세를 부과해라. 특히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500억 달러 규모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검토하라고 USTR 미국 무역대표부에 내가 지금 지시를 한다는 메모랜덤을 내렸고 그 말씀하신 대로 무역대표부가 그 항목을 추려서 발표한 게 약 열흘 뒤인 4월 3일에 이걸 발표합니다. 그 다음에 약 석 달간 100일 가까이 이 석 달 동안 커멘트를 받는 여론을 수렴하고 어떤 항목은 좀 예외로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내면은 그걸 무역대표부가 검토하고 해서 네 말이 맞다 하면은 뭐 관세를 유예해주고 그거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거는 대통령이 말한 대로 관세를 부과하는 게 맞다 하면 관세가 부과되는 그 수기 기간을 거쳐서 그 100일 가까이 수기 기간을 거쳐서 7월 6일에 미국 정부가 대통령 명의가 아니라 무역대표부 명의로 저기를 발표를 했겠죠. 그래서 총 그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서 25%의 관세를 부과했다. 이런 과정이 있었다는 걸 지금 말씀해 주신 거고요. 근데 최근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해서도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하고 사실 그거는 바로 실행이 될 뻔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캐나다 뭐 트루도 총리랑 그다음에 멕시코 대통령 샤인바움이랑 이제 트럼프가 통화를 해서 이게 유예가 된 건데 그러면 아까 교수님이 그렇네. 이제 그 관세를 부과한다고 바로 되는 게 아니라 이런 청원을 받고 이런 과정을 통과를 해야 되는데 왜 캐나다랑 멕시코에 대한 관세는 바로 이제 실행이 됐냐? 그건 어떻게 된 거죠? 왜냐하면 이게 또 행정명령을 통해서 관세 부과를 하면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되고 특히 행정명령에서 어떤 국가 안보, 내셔널 시큐리티 이유 때문에 그 우리가 이머전시 그렇죠. 때문에 그거를 이유로 들면 맞네. 이런 청원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관세를 부과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산에 대해서도 최근 이제 바로 관세를 사실 그렇네요. 부과를 할 수 있는 거고요. 기억납니다. 2월 1일 날 토요일, 그러니까 지난주 토요일에 관세를 부과할 거다 발표하면서 2월 4일 자정, 2월 4일 00시부터 유효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네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거는 이 청원 과정을 전혀 거치지 않나 하고 그게 궁금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특히 북쪽으로 캐나다 국경, 남쪽으로 멕시코 국경에서 뭐 불법 이민자도
또 이민자지만 특히 중국산 마약이 펜타닐이 중국에서 제조돼서 들어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미국의 공중보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하면서 일종의 그런 국가 비상사태? 이머전시를 선포했잖아요. 그럼 그걸 이유로 관세를 부과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청원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발효가 될 예정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제 멕시코와 캐나다는 급하게 전화를 해서 이거를 유예를 시켰고, 그 다음에 중국은 아직 뭐 얘기가 잘 되지 않았는지 아니면 물밑에서 얘기가 되고 있는데 발표가 안 된 건지, 그래서 일단 10% 관세가 부과가 됐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번에 캐나다랑 뭐 멕시코의 관세를 25% 부과한다 그 행정명령 보시면 제일 첫 줄에 그 법안들이 다 언급이 되어 있어요. 방금 말씀하신 National Emergency Act라든지 이런 것들이 언급이 되어 있어서 이 행정명령은 국가 비상사태 때문에 하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빠르게 행동에 옮길 수 있는 거죠. 그럼 생각해보면 왜 트럼프 대통령이 2018년에는 행정명령을 통해서 하지 않았을까? 그러게. 근데 그때는 어쨌든 처음 대통령이 됐고 워낙 이제 초반에 뭐 무슬림 밴 이런 걸 통해서 많은 이제 저항 이런 것들에 부딪혔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는 뭐 사실 선거에서도 선거인단만 이긴 게 아니라 전체 득표에서도 이겼고 그 다음에 이제 1기 때 경험이 있기 때문에 와서 정말 불도저처럼 밀어붙이는 거죠. 그런 면에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행정명령을 통해서 관세를 이제 부여를 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생각을 해보면은 그 첫 번째 임기 때는 거의 100일간의 이 과정을 거치면서 실제로 트럼프가 자기 편인 친공화당 기업이나 아니면은 친트럼프 자기를 지지하는 성향의 유권자들한테 가는 피해는 최소화하고 싶었을 텐데 이 청원 과정을 통해서 피해가 받는 기업들을 좀 뭐 걸러내고자 했던 그런 생각도 있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지금은 이제 한번 해보기도 했고 그런 경험이 쌓이기도 했고 하니까 좀 바로 밀어붙인 게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뭐 관세를 뭐 트럼프가 부과한다더라라고 했을 때 어떤 식으로 어떤 루트를 통해서 그렇네. 이제 관세를 부과하는지에 따라서 얼마나 우리가 시간을 벌 수 있는지 이거에 대한 대응을 할 수 있는지 시간이 굉장히 달라지기 때문에 이게 진짜 그렇네요. 그리고 USTR에 로비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잘 좀 파악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번에는 아무튼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바로 발효되는 관세를 냈기 때문에 로비를 할 여지는 특히 USTR이나 뭐 US 그 ITC 그런 이제 그 산하 연방 그 부처를 통해 로비를 할 여지는 상대적으로 좀 적었겠네요, 이번에는. 네, 그렇긴 한데 또 행정명령 같은 경우는 소송을 이제 할 수 있거든요. 바로. 기업이나 이제 개인들이 소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소송의 위험은 이제 메모랜덤이나 이제 프로클레이션보다는 커요. 그래서 사실 대통령이 이 세 가지 중에서 뭐 어떤 걸 이용을 하는가. 근데 프로클레이션은 그냥 좀 어떤 상징적인 행사들 그런 거에만 쓰기 때문에 메모랜덤과 행정명령 중에서 뭘 쓰냐. 저의 이제 절친인 시카고 대학에 있는 존 로고스키 교수가 이 그렇네요. 연구의 이제 대가인데 최근에 작년에 나온 논문이죠. 거기에서 보면은 1870년부터 2020년까지 미국 대통령들이 쓴 모든 디렉티브를 이제 분석을 해서 보여주는 게 뭐냐면 최근 들어서 특히 2000년 이후에 대통령이 행정명령보다는 메모랜덤을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정책들을 만들고 이게 특히 이제 외교정책 분야에서 훨씬 더 두드러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 때 다카 기억나시나요? 다카. 네, 그래서 이제 부모가 미국으로 이제 불법으로 미국으로 왔는데 거기서 아이가 태어나 아니면 혹은 그 부모님이 미국으로 불법으로 왔을 때 굉장히 어렸던 아이들이 이제 미국 이제 시민권을 획득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는 대통령의 이제 디렉티브 중에 하나였는데 그것도 행정명령이 아니라 메모랜덤이었어요. 네, 그랬군요. 그래서 이제 메모랜덤 같은 경우도 저희가 굉장히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게 그러니까 트럼프가 처음 쓴 카드가 아니군요. 2000년대 들어서 확 많이 전혀 높아졌다는 아니죠. 거는. 네. 네네. 자, 그러면은 관세가 무엇인지 관세가 이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 절차에 관해서 좀 살펴봤는데 특히 이제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어떻게 진행이 됐었는지 그거를 이제 살펴봤는데 당시의 어떤 기록과 결과, 효과가 어땠는지를 토대로 왜 트럼프가 관세를 거두면은 이제 불공정 무역을 자신이 그 해소하고 시정해서 미국 경제에도 보탬이 될 거다. 미국 경제를 내가 살려놓겠다라고 당시에도 이제 공약 과정에 선거 과정에서부터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 그럼 지금은 이제 데이터가 쌓인 게 있잖아요. 네. 당시에 그래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관세를 부과하고 관세 전쟁을 벌인 결과 미국 경제가 뭐 많이 도움이 됐나요? 많이 보탬이 됐나요? 그거를 이제 지금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시점에서는. 네,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이제 도움이 됐다라고 하지만 학계에서 나오는 연구들은 이제 부정적인 평가가 그래요? 주를 이루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저희 프린스턴 경제학과에 있는 스테판 레딩이라는 국제 경제를 연구하시는 교수님이 계신데 네. 이 교수님이 다른 공저자들과 2019년에 그러니까 저널 오브 에코노믹 퍼스펙티브라고 해서 이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경제 현상의 중요한 이슈들을 좀 요약하는 그런 이제 저널인데 네. 여기에다가 2018년 트럼프의 관세가 미친 경제 효과에 대해서 논문을 내셨어요. 네. 그 논문을 바탕으로 좀 요약을 해보면 네. 기본적으로 관세의 타겟이 된 그러니까 미국으로 들어오는 품목 중에서 네. 관세를 받은 물품의 가격은 당연히 오르고 그죠? 그 다음에 가격이 오르면은 미국 사람들이 덜 살 거 아니에요. 현대차가 원래 4천만 원에 미국에서 살 수 있었는데 미국 그 소비자들이 4,400만 원이면 현대차보다는 다른 차를 사거나 아니면 아예 차를 사지 않거나 네, 그래서 이제 미국으로 들어오는 수입 퀀티티 네. 양도 줄어들었다. 이런 거를 이제 보여주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사실 또 이제 미국 국내 생산자들 네. 예를 들어서 현대차가 미국에 못 들어오게 되면 GM이라든지 포드 같은 경우는 이제 훨씬 더 이득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국내 생산자들이 이제 가격을 올린 거죠. 그래서 특히 미국 제조업 가격 같은 경우는 제조업 분야가 사실 중국에서 수입을 많이 하니까 중국산에 관세를 매겨버리면 미국 제조업의 경쟁력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중국산이 너무 비싸지니까. 그러면 내가 미국 제조업자면 가격을 이제 올리겠죠. 올릴 여지가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경쟁이 훨씬 더 사라졌고 이제 중국산이 안 들어오니까 사람들은 어차피 내 걸 사야 되고 네. 그래서 이제 가격을 올렸어요. 이 가격 올린 게 어느 정도냐? 제조업 분야만 놓고 보면 전체 가격이 뭐 1%포인트가 상승했대요. 네. 근데 이게 1990년에서 2018년에 연간 가격 상승이 2%포인트니까 거의 50%가 오른 거죠. 이 관세 때문에. 자연스럽게 있으면 2%가 오르는데 이 관세 때문에 그게 50%나 더 오른 거니까. 그러면은 많이 올랐다고. 많이 오른 거죠. 보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저는 에게 1%포인트라고 그 느낌은 그랬는데. 네, 그래서 이제 관세가 없으면 뭐 그냥 2%포인트가 오르는데 거기에 더해서 더 올랐으니까. 매년 물가 상승률이 뭐 그렇다. 매년 그 가격이 오르는 퍼센테지 정도가 2%포인트였는데 관세 때문에 갑자기 이제 그거의 절반 가까운 가격이 올랐다.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사실 경제 효과를 분석할 때 우리가 관세에 그러면 사실 사람들의 효용, 사람들이 느끼는 효용이 얼마나 줄었냐 이런 거를 할 때 다양한 지표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무역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다양한 제품을 소비자들이 이제 비교하고 살 수 있는지 선택지가 얼마나 많은지 그렇죠. 그게 소비자 효용에 중요한데 그게 중요한데 이제 트럼프 관세 때문에 이 선택지 자체도 줄었다라는 거죠. 원래는 내가 현대차 GM차, 뭐 포드차 놓고 고민할 수 있었는데 현대차라는 옵션 자체가 사라진 거니까 그러면 소비자로서는 거기에서 받는 효용에 타격이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도 이제 경제적으로 좀 계산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차를 덜 사게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현대 전기차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해서 현대 전기차가 덜 들어오게 되면 원래 전기차 사려고 했던 사람이 그걸 안 사게 되면은 내가 그렇죠. 차를 탐으로써 발생하는 효용이 있었을 텐데 그런 것까지. 그것도 없어지는 거고 뭐 현대차도 차를 팔 수 있었는데 그걸 못 파니까 어쨌든 이게 거래가 성사가 안 됨으로써 그렇죠. 엄청나게 많은 이제 경제 비효율이 발생을 하는 거고 그거 자체를 이제 뭐 경제가 시장이 뭐 위축된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경제 활동이 줄어드는 거니까. 근데 가격이 상승해서 사람들이 물건을 적게 사고 그 다음에 미국 제조업이 사실 중국에게 밀린 것 중에 하나가 뭐 중국산이 싸기도 하지만 미국 제조업의 예를 들어서 효율성이 떨어져서 생산 과정에서 효율성이 떨어져서 사실 경쟁력이
없는 걸 수도 있는데 공정해서. 갑자기 경쟁이 사라져 버리니까 네. 굉장히 비효율적인 미국의 제조업 회사들이 물건을 더 많이 팔게 됨으로써 여기에서 또 소비자들이 받는 뭐 그 효율에 타격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재밌는 거는 그런 거를 저도 생각은 할 수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매저했는지가 되게 궁금하네요. 그걸 어떻게 수치화해서 네. 이게 굉장히 좀 추상적인 어떤 피해나 추상적인 부작용인 것 같은데 그게 경제 효과로 환산했을 때 얼마 정도의 피해를 가져왔다, 얼마 정도의 그런 비용을 발생시켰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 네, 그래서 경제학자들이 하네요. 이제 이런 연구들을 많이 하는데 그러네. 워낙 데이터가 많고 네. 수입 수출 같은 경우는 뭐 굉장히 이제 작은 단위에서까지 네. 데이터가 많고 이걸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 2018년 관세가 부과되기 전에 트렌드, 가격이라든지 얼마나 미국으로 들어오는지, 시장에서 얼마가 거래가 되는지 그런 걸 보는 거죠. 그래서 관세의 영향을 받은 품목과 그렇지 않은 품목이 2018년 이후에 가격이 어떻게 변하는지 이런 거를 비교를 해서 이런 이제 숫자를 저희한테 보여주는 건데 사실 이게 뭐 갑자기 뭐 뚝딱 뭐 저희가 숫자를 본다고 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 엄청난 이제 분석과 이런 걸 해서 나오는 거긴 하죠. 또 근데 그 과정에서 뭐 해석이 왜 지금 처음에 말씀해 주실 때 트럼프 행정부와 뭐 공화당에서는 관세 효과가 실제로 아주 좋은 효과가 있었다라고 주장하지만 뭐 경제학자들 가운데는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많다 뭐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이제 해석이 좀 달라질 여지가 또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게 복잡한 과정이니까 거기서 당신은 이제 이거를 이렇게 해석했지만 우리 생각은 다르다라고 하면서 그럴 수 있는 또 여지가 있네요. 트럼프 대통령이랑 공화당이 계속 하는 얘기가 뭐냐면 사실 이때 트럼프가 세금을 엄청 깎았잖아요. 2017년에 그 세금 법안을 통과를 시키면서 그랬죠. 그래서 정부의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우리가 관세로 이걸 메꿀 수 있다. 관세라는 건 어쨌든 외국산에 대해서 우리가 세금을 부과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정부 재정에 그렇죠. 정부 국간에 그걸 채울 수 있으니까. 실제로 관세로 인한 정부 수입이 15.6 빌리언 달러가 늘었어요. 맞네요. 156억 달러나. 156억 달러면 굉장히 큰 돈이죠. 네. 근데 이 돈이 원래는 소비자들이 누려야 할 그 효용이 정부의 이제 곳간으로 간 거죠. 그렇게 또 볼 수 있겠군요. 그러면 사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이 정부가 이 돈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잘 쓰면 뭐 좋은 거 아닌가? 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가 계속해서 우리가 이 관세를 이렇게 매겨서 미국에서 일자리가 늘어났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지난 10년간 미국에서 뭐 철강, 알루미늄 분야 이런 일자리가 35,400개가 사라졌다고 해요. 네. 10년간. 네. 그래서 35,400개가 사라졌는데 이 트럼프 관세 때문에 지금 정부 수입이 156억 달러가 늘었잖아요. 네. 그러면 정부 수익을 이 사라진 일자리로 나누면 한 일자리를 그 세이브하는데 지키는데 23만 2천 달러가 들었다는 거죠. 네. 근데 그러면 일자리 하나당 23만 2천 달러를 들여서 우리가 일자리를 지킨 게 뭐 잘한 거 아닌가? 뭐 괜찮은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러면 철강 알루미늄 분야에 보통의 노동자가 받는 그 연봉이 52,500달러라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어쨌든 보통 노동자가 받는 그 연봉보다 훨씬 더 많이 4배 가까이 더 많은 돈을 주고서 만약에 트럼프 행정부가 이 일자리를 지켰다. 라고 한다면은 누군가는 이거를 굉장히 비효율적이다. 그냥 이 돈을 이 노동자들이 받는 연간 연봉만큼 그냥 뭐 일 안 하더라도 그냥 줬으면 훨씬 더 많은 돈을 뭐 세이브할 수도 있었을 때라고 얘기할 수 있고 또 누군가는 이 일자리는 돈의 문제뿐만 아니다. 돈도 중요하지만 뭐 일자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심리적인 안정감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이거는 충분히 정치인 입장에서는 게다가 대통령 입장에서는 또 그럴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미국이 제일 처음에 트럼프가 관세 부과할 때 했던 게 세탁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 세탁기도 사람들이 경제학자들이 또 계산을 했어요. 그래서 세탁기에 관세를 부과하면서 그 반덤핑 관세. 그렇죠. 그래서 미국에서 그 미국산 세탁기에 뭐 일자리는 조금 늘어났는데 그 일자리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이제 미국 소비자들이 써야 했던 돈은 뭐 그 일자리 하나당 예를 들어서 뭐 70만 불. 그러니까 그 노동자들이 받는 돈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이제 미국 정부가 지불을 하고 그 일자리를 지킨 셈이 됐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 소비자 주머니에서 미국 사람들 주머니에서 직접 나가는 게 아니라 잘 뭐 보이진 않지만 계산을 해보면은 시장 전체의 효용이
그만큼 줄었기 때문에 그거를 네. 이제 전부 다 사실 뭐 그 시장에 참여하는 주체들이 모든 개인과 저희가 다 나눠지는 셈이니까 그걸 따져보면은 70만 달러의 비용을 들여서 일자리 한 개당 일자리 하나를 지켰다. 그러니까 이거를 효율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거를 이제 문제로 지적할 수도 있다. 그렇죠. 이제 경제적인 효율에서 보면은 관세는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그러게요. 여기에 대해서는 뭐 거의 경제학자 모두가 동의를 할 텐데 네. 그러면 이제 정치적으로 봤을 때 그러게. 이게 네. 비효율적인가? 이거는 전혀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동시에 우리가 이제 경제적인 비용을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네. 먼저 이제 미국이 보복 관세를 하니까 다른 나라들이 그래 하고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미국이 관세를 매기니까 다른 나라들이 보복 관세를 그렇죠. 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나라들도 않고. 미국 수출품, 미국이 수출하는 그거에 대해서 이제 관세를 부과를 하는데, 그렇죠.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수출을 다른 나라로 하는 회사들 같은 경우도 굉장히 피해가 컸고요. 아, 그렇네요. 그러니까 네. 그것도 생각을 해야죠. 당연히 관세를 통해 보호무역 조치를 취하면은 수입산 제품과 경쟁을 하던 국내 제조업 업체들은 뭐 이득을 볼 수 있겠지만 그렇죠. 반대로 미국이 다른 나라에 뭐 수출도 많이 하잖아요. 수출도 많이 하는데 그 항목에 대해 보통 이제 그 피해를 본 나라들은 보복 관세를 할 때 또 되게 핀포인트 관세로 보복 관세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너네 수출 업체들도 피해 보게 해줄게 하고 거기다가 관세를 매기면은 이제 수출 업체 입장에서는 또 피해를 보니까 그러면 또 이제 정부에다가 또 앓는 소리를 하게 되어 있죠. 그렇죠. 네네. 네, 그래서 그 스티브 레딩 교수가 쓴 논문에 보면 미국에서 수출을 담당하는 회사들이 트럼프의 관세 그에 따르는 다른 나라의 보복 관세 때문에 한 달에 잃어버린 그 수출의 가치가 24억 달러. 매달. 매달 24억 달러씩 손해를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뭐 아까 정부 수입이 156억 달러 늘었다고 하지만 그 일자리를 지킨 데 있어서 그 효율을 따져보면은 이게 그렇게 큰 돈이 아닐 수 있고 게다가 수출업체들이 적지 않은 뭐 한 달에 이 계산이 어떻게 됐는지는 따져봐야 하겠지만 어쨌든 이 레딩 교수의 계산에 따르면 매달 24억 달러의 손해를 봤다. 네, 비용을. 수출하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그리고 실제로 제조업 일자리가 늘어나거나 미국의 무역 적자가 줄어들지도 않았거든요. 무역 적자가 줄어들지 않았다는 네. 거는 왜냐하면 다른 나라에 미국이 못 파니까. 그러니까 미국에 들어오는 거를 막는 것뿐만 네, 아니라 네. 미국이 또 다른 나라에 못 파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무역 적자를 줄이려면은 다른 나라 걸 덜 사고 다른 나라에 많이 팔아야 되는데 이게 항상 관세라는 게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무역 적자도 줄지 않았고 그 다음에 이제 연준 연구기관 중에 하나의 연구에 따르면 2018년 트럼프의 관세 전쟁과 그에 수반하는 불확실성. 사실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불확실성이잖아요. 정치가 가져오는 불확실성이 경제에 정말로 큰 타격을 미치는데 그것 때문에 미국의 이제 GDP 성장률이 그러니까 1% 포인트 감소했다. 이런 그러니까 이런 분석을 내놓기도 하더라고요. GDP 성장률이 1% 포인트면은 뭐 보통 뭐 한 올해 3% 성장을 생각했는데 그게 2%로 줄었다는 그렇죠. 거예요. 엄청난 거죠. 작지 않네요. 네, 이거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잠깐 언급해 주셨지만 이제 경제적으로 이제 숫자를 딱 그 계산을 해서 따져보면은 경제적으로는 효율적이지 않은 것 같은데 이 관세라는 카드 자체가 그렇게 보이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는 이게 또 전혀 다른 계산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트럼프가 뭐 이런 비효율이 발생했다. 그 다음에 수출업체는 뭐 피해를 봤다라는 비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관세는 이건 좋은 거다. 관세는 왜 아까 처음에 말씀해 주셨듯이 내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다. 나는 관세를 정말 사랑한다. 이런 말을 뭐 여러 번 누차 말하고 있는데 그래서 재무제표라고 할까요? 뭐 여기 나타나는 숫자만 보면은 이 관세가 무슨 쓸모가 있나? 왜 이걸 하나 싶은데 트럼프 입장에서 봤을 때 또 국내 정치용으로는 분명히 쓸모가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트럼프가 왜 관세를 좋아하는지에 관해서 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정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부터는. 네네. 미국 역사에서 미국 대통령이 보호무역 조치를 취한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도 아니고 그래서 1971년에 닉슨 대통령이 수입산의 10% 일괄 관세를 부과하기도 했고 1980년대 일본이 정말 경제적으로 너무너무 잘 나갈 때 레이건이 일본 정부한테 너네 좀 알아서 우리나라에 수출하는 거 제한해라. 그래서 그런 조치를 요구한 적도 있고 오바마 대통령도 취임한 첫 해 2009년에 중국산
타이어에 35% 관세를 부과했었어요. 네. 근데 이렇게 이제 대통령들이 과거에도 이런 걸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그냥 다른 대통령에게는 이런 관세 정책이 경제 정책의 핵심은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는 관세가 이제 핵심적인 경제 정책의 하나인데 관세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관세가 유권자들이 굉장히 이해하기 쉽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정책이라는 게 특히 경제 정책이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네. 정말 많은 어떤 뭐 플래닝, 계획을 하고 부처 간의 조율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과정을 다 설명하기란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죠. 네, 그래서 궁극적으로 트럼프가 원하는 게 미국 제조업의 부흥이다 라고 했을 때 제조업 부흥을 가져올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겠죠. 기본적인 것부터 바꾸는, 미국에서 어떤 그런 뭐 교육 불평등을 바꾸고, 그래서 제조업 분야에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좋은 트레이닝 같은 걸 받아서 뭐 제조업의 효율이 높아진다라든지, 미국의 인프라스트럭처가 엉망진창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정부가 대대적으로 투자를 해서, 근데 그런 것들은 유권자 눈에 잘 보이지도 않고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리고, 그렇죠. 자기 임기 내에는 절대로 효과를 내기 어렵죠. 근데 이제 관세는 정말 심플하고 그 다음에 유권자들이 정말 이해하기 쉬운, 그러면 외국 사람들이 더 비싸지니까 경쟁력이 떨어지고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제품들이 더 경쟁력이 올라가겠네, 그러면 일자리가 생기겠네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몇 그래서 단계만 거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파퓰리즘, 우리가 얘기를 할 때 파퓰리스트 지도자들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사실 정치라는 게 선거에서 이겼을 때 여러 이제 스테이크홀더라고 하죠. 다른 뭐 이해관계자. 네, 이해관계자들과의 조율을 통해서 뭔가 이제 정책 결정을 만들어내고 그거를 유권자들에게 또 이제 설득을 시키는 그런 과정인데, 이제 파퓰리즘은 그거랑 정반대로 선거에서 그냥 유권자들에게 내가 이걸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선거에서 이기면 그냥 그걸 실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어떻게 보면 델리게이션, 유권자들이 관세 매기겠다고 했을 때 나를 뽑았으니까 나는 그냥 그걸 한다. 어떤 정치적인 협상 과정이나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델리게이션, 내가 이런 명령을 받았으니까 나는 맨데이트를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죠. 하죠. 그래서 여기에 반대하는 사람은 너는 유권자들의 뜻을 그러면 유권자들을 무시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태도가 딱 그렇기도 하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관세라는 게 두 번째로는 사실 대통령이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뭐 행정명령을 통해서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는 그게 바로 정책으로 실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미디어 어텐션을 받는 거죠. 지금도 사실 하루를 멀다 하고 뉴욕타임즈나 월스트리트 저널을 저희가 보면 뉴스를 그 헤드라인은 다 트럼프잖아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 미디어 어텐션을 받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 그 다음에 유권자들이 이해하기 쉬운 것뿐만 아니라 자기를 지지했던 유권자들에게 봐라, 나는 약속을 했던 거를 분명히 지킨다, 라는 그런 시그널을 굉장히 주기에도 좋고,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거는 최대한의 어떤 혼란을 많이 만들어서 자기가 아젠다를 선점하는 거를 굉장히 하고 싶어 해요. 근데 지금 딱 그 관세가 그런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chaos and 뭐 attention 이런 걸 하기에 최적화된 정책이라는 거죠. 교수님이 여기 써놓으셨는데 잠깐 언급을 안 하신 것 같기도 한데, 이 포퓰리즘 지도자들이 특히 아주 잘 쓰는 내세우는 기치 중 하나가 이제 불공정한 거를 시정하겠다, 내가 받은 그 맨데이트로, 내 힘으로, 내 권한으로 저기 하는데, 트럼프가 이야기하는 것도 특히 중국에 관해서 지금 불공정 무역이 너무 심하다, 그래서 무역 적자가 심하다, 그 다음에 중국이 어떤 시스템을 악용해서 미국으로부터 이제 이익을 취해가고 미국은 손해만 보고 있다, 이거를 내가 바로잡겠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유권자들이 계속해서 좀 열광하는 것도 있고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관세는 어쨌든 외교정책 분야에 들어가기 때문에, 미국 대통령이 국내 정책보다는 외교 정책에서 어쨌든 조금 더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통령이 이렇게 단독으로 이제 액션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좀 더 넓고, 제가 아까 앞에 설명드렸듯이 관세를 어떻게 부과하느냐에 따라서 언제 이게 실행이 되는지가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타이밍 조절이 가능하고, 메모랜덤과 그 행정명령의 차이 때문에 그 다음에 취소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쨌든 협상용으로 굉장히 쓰기 좋은 이제 정책인 거죠. 이번에만 해도 당장 2월 1일 날 발표해서 사흘 뒤에, 지금부터 사흘도 아니고 거의 뭐 몇십 시간 뒤에 이제 부과된다라고 했더니 트루도 총리랑 셰인바움 대통령이 급히 이제 전화를 해서 더 원하는 조치가 뭔지 얘기해주면 우리가 취할게 라고 해서 뭐 그 국경 지역에 뭐 치안도 강화하고 뭐 군대를 보내겠다,
뭐 이런 얘기도 해서 약속을 하고, 근데 이제 또 그거에 대한 분석이 실제로 엄청난 걸 미국이 얻어낸 거냐라고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는 또 언론들의 분석을 보면은 뭐 또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 이미 하기로 했던 조치들을 다시 한번 언급한 것에 불과하다. 뭐 그런 분석도 있던데, 어쨌든 트럼프는 봐라, 내가 관세라는 카드를 꺼냈더니 멕시코 대통령, 캐나다 총리가 부랴부랴 나한테 전화해서 나한테 매달리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내가 국경 이 이미그레이션, 그다음에 그 국경 지역의 어떤 그 치안, 이 문제를 최우선으로 취임하면은 해결하겠다고 했는데, 내가 그래서 이만한 조치를 지금 벌써 가져올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니까 국내 정치용으로는 정말 잃을 게 없는 카드인 그쵸. 것 같아요. 뉴스에 보니까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강제 추방되는 그 사람 수가 본인의 성에 차지 않나 봐요. 그래서 왜 더 많이 추방 안 하고 있냐, 화를 굉장히 스태프들에게 냈다고 해요. 그래서 국내 정치용으로 이제 보여지는 거랑 실제로 이런 협상을 통한 정책의 어떤 효과, 이런 것들은 사실 다를 수 있고, 정책 효과 이런 거는 하루아침에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 네. 마지막으로는 미국의 여론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중국에 대해서 민주당, 공화당 할 것 없이 굉장히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고, 뭐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 같은 걸 보면은 미국인들의 50% 이상이 중국산에 대해서 10% 관세를 부과하는 걸 찬성을 하고 있고요. 사실 캐나다랑 멕시코, 특히 캐나다 같은 경우는 미국의 뭐 가장 가까운 우방 국가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여론조사를 보면은 미국 사람의 42%가 캐나다와 멕시코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걸 찬성을 한다고 해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뭐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이렇게 관세 정책을 밀어붙이는 게 뭐 시민들이나 뭐 회사들이 다 싫어하는데 추구하는 게 전혀 아니다. 그러면은 사실 이것도 어떤 동력이 오래가지 못할 텐데, 트럼프 대통령이 뭐 지금 이제 취임한 지 얼마 안 됐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이 하는 정책에 있어서 폭넓은 지지를 받는, 어쨌든 현실이 지금 그렇다라는 거고요. 네, 그리고 실제로 이제 미국에서 이거는 뭐 이번 최근에 나타난 현상이 아니라 미국에서의 이제 뭐 세계화, 무역과 관련된 이제 여론들을 쭉 살펴보면 많은 미국 사람들이 세계화를 통해서 미국의 경제가 더 뭐 경제 성장이 높아지고 효율성이 높아지는 걸 인정. 근데 두 번째, 세계화를 통해서 일자리가 뭐 예를 들어 내가 월급을 더 많이 받고 일자리가 늘어난다. 이거에 대해서는 전혀 다르게 생각해요. 일자리가 오히려 줄어들고 그 다음에 내 임금이 떨어질 거라는 불안감, 이런 것들이 훨씬 있고, 이건 심지어 2001년에 발표된 페이퍼인데 예일대학교에 있는 켄 쉬비 교수와 다트머스에 있는 이제 맷 슬라터라는 경제학자가 2001년에 책을 하나 발표를 했어요. 근데 그 책이 이제 미국인들이 세계화 무역에 대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분석한 건데, 거기에 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질문이 있어요. 미국에서 옷 만드는 뭐 많이 없잖아요. 저희가 이제 입는 옷들의 다 뒤에 보면은 뭐 중국이나 실제로 그 공장이 없고, 많이 없죠. 사실 멕시코, 뭐 베트남, 중국 이런 데서 많이 오는데,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의 일자리, 미국의 어떤 어페럴, 그러니까 옷을 만드는 의류 분야에서 일하는 종사자의 평균 연봉이 예를 들어서 2만 불이다. 근데 그 의류 분야 일자리 하나를 우리가 살리는데 필요한 돈이 뭐 5만 불이다. 그래서 그러면 3만 불을 더 주고도 이 일자리 하나를 살리는 게 의미가 있냐? 이거를 찬성하냐? 그랬더니 미국 사람의 65%가 그거는 it's worth it. 그래서 우리가 돈을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비효율적이라도 그 일자리 하나를 더 살리기 위해서 정부가 3만 불을 더 지불을 하는 것, 혹은 관세를 매기는 거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고, 28%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너무 그거는 사실 일자리 하나 살리는데 비용이 너무 높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2001년. 사실 미국이 진짜 WTO에 중국 받아들이고 진짜 세계화에 대한 엄청난 낙관주의가 있던 시절인데, 이 여론조사를 지금 다시 한다? 그랬을 때는 그죠. 그때도 훨씬 저랬는데 지금은 뭐 훨씬 높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최근에는 뭐 그 세계화뿐만 아니라 AI 때문에 일자리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더 커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종합해 봤을 때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 어떻게 보면은 미국에서의 그런 여론을 반영한 정책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도 크게 비용을 치르지 않는 거죠. 그렇죠. 비용을 치르기는커녕 정치적으로 오히려 굉장히 효과적인 아주 그 카드로 쓸 수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까 스무트 홀리법 그 말씀해 주시고 20세기 내내 공화당과 민주당이 대외 정책을 가지고 가장 크게 서로 싸우고 서로 이견을 보였던 것 중 하나가 관세라고
관세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자유무역에 관한.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거는 제가 그 주권주의, 그 소버니티즘에 관해서 뭐 칼럼도 쓰고 스포츠 프리미엄에 글 쓰면서 그 다음에 아침엔 아메리카노에서도 짧게 한번 언급을 했었는데 이게 어느 순간부터 1990년대쯤 되면 이제 이때부터 명확해졌는데 민주당, 공화당 할 것 없이 특히 자유무역에 있어서는 굉장히 아주 경쟁적으로 자유무역을 빨리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이제 두 당의 차이가, 견해 차이가, 정책 차이가 없어진 거죠. 그래서 보수주의의 뭐 원류라고 할 수 있는 이 주권주의자들이 사실 오매불망 기다려온 게 트럼프 같은 이런 세계화로 인한 불만을 활용해서 다시 권력을 취할 수 있는 이런 포퓰리스트 정치인을 기다려왔는데 그게 딱 트럼프가 이제 등장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보면은 트럼프가 민주당뿐만 아니라 사실 그런 전통적인 의미의 공화당 정치인들, 그런 공화당의 어떤 자유무역에 대한 뭐 선호 이런 것도 상당히 강도 높게 비판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공화당 안에서 사실 자기 충성파들로 의원들, 당원들을 교체하면서도 그 점을 되게 강조했던 거고, 그래서 그 점이 굉장히 좀 인상적이네요. 이게 정치적으로도 트럼프가 전혀 불리한 카드가 아니라 오히려 트럼프의 어떤 의제의 핵심이 될 수도 있다. 자유무역에 대한 어떤 강력한 비판. 그래서 관세를 추진하는 어떤 동력도 당분간 유지가 될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트럼프 행정부에서.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한국은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자세히 알아보기에는 뭐 시간이 좀 부족하겠지만 그래도 당장 이제 앞에 말씀드렸듯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시바 총리랑 그 미일 정상회담을 하고 그러면서 서로 이제 맞춤형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이야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중국이 부과하기로 한 보복 관세가 이제 곧 발효가 될 거고, 그러면은 이제 그 과정에서 또 캐나다와 멕시코가 관세 부과를 유예를 그걸 받아내고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좀 참고할 만한 그런 전략이나 뭐 이런 게 있을지를 한번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오늘 어젠가요? 한국무역협회가 이제 다양한 이제 트럼프 관세 시나리오를 통해서 그 보고서를 냈더라고요. 네. 그래서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를 한 것 같은데 네. 기본적으로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트럼프 관세가 이제 다 실행이 되면 한국의 대미 수출이 1.9% 감소를 하는데 이게 132억 달러 정도라고 해서 엄청나게 많은 돈이긴 하죠. 왜냐하면 트럼프가 한국에 직접적으로 관세를 부과를 안 한다고 해서 한국 기업들이 피해를 안 보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죠. 왜냐면 한국 기업들 중에서 뭐 현대, 기아 이런 데는 멕시코 이런 데 공장이 있는 경우도 많고, 그러면 멕시코에 관세를 부과하면 어쨌든 멕시코 안에서 생산된 모든 물품에 대해서 한국 기업이 했으니까 예외를 주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영향을 받기도 하고, 네. 그 다음에 한국에서 이제 서플라이 체인이라고 하죠. 한국에서 뭐 최종 공정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이제 중국에서 가져오거나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죠. 반대로 또 근데 이제 만약에 사실 주요 타겟 국가에는 아직 한국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사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안 들어간다라고 보장은 못하지만 못하죠. 중국, 현재는 멕시코, 캐나다 이렇게가 이제 메인 타겟이 됐는데, 실제로 2018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이제 관세를 시작하고 나서 미국의 전체 수입산 중에서 원래 중국산이 거의 22% 가까이 됐었거든요. 미국에 들어오는 모든 수입산 중에서 중국에서 들어오는 거의 비중이 22%였는데 그게 최근에는 14%로 줄었어요. 그리고 멕시코가 지금 1위예요. 멕시코가 한 16% 정도가 되는데, 그러면 한국에도 유리한 거 아니냐. 원래는 중국산이 되게 많이 들어갔는데 그럼 그 기회를 한국이 볼 수도 있지 않느냐. 그거는 일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뭐 diversion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래서 실제로 미국에 들어오는 한국산의 비중을 봤더니 막 크게 변화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2020년 이후에 좀 증가를 했고요. 그래서 베트남산도 뭐 증가를 했고 맞아요. 이런 패턴들이 조금 보이긴 하기 때문에 기회가 될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이건 엄청나게 큰 리스크고 이제 그거를 대비를 해야 한다. 무엇보다 또 불확실성이 커지기 때문에. 네, 그래서 뭘 해야 되는가? 사실 이건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고 저희가 여기서 뭐 팟캐스트 1시간으로 솔루션, 해결책을 드릴 수도 없는 건데 제가 몇 가지를 생각을 해봤는데 첫 번째는 사실 우리가 트럼프 관세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저도 이걸 준비를 하면서 몰랐던 새로운 내용들이
많았고요. 네. 그래서 정확하게 정보 획득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루트를 통해서 누가 이 관세 품목을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로비를 할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정보를 정확하게 우선 획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래서 이제 만약에 로비를 할 그런 가능성이 있으면 그걸 진짜 빨리 해야 돼요. 근데 로비가 이제 한국에서 요즘에 뭐 그 대관 업무를 많이 한다고 하는데 이걸 정말 잘 이해하는 그런 사람이 그다음에 트럼프의 생리를 굉장히 잘 이해해서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로비를 할 때 예를 들어서 뭐 현대차가 뭐 LG가 삼성이 우리나라 기업이 또는 뭐 어떤 이익 집단이 가서 우리가 너무 힘듭니다, 우리가 어떤 피해를 봅니다를 아무리 뭐 읍소하는 거는 사실 전혀 먹히지 않을 가능성이 크죠. 우리는 어쨌든 미국 입장에서는 어디까지나 그런 foreign entity니까, 그런 외국 기업이나 외국 사람이니까 중요한 거는 구실을 잘 만들어줘야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한테, 유권자들한테 우리한테 대한 관세를 뭐 예외를 해주거나 유예를 해주거나 좀 줄여주면은 유권자들한테 이런 점을 내가 이렇게 했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호소할 수 있습니다, 유권자들한테 이런 점을 내세울 수 있습니다. 그거를 잘 써주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이 있는 지역이나 뭐 스윙 스테이트에 우리가 일자리를 이렇게 뭐 공장을 지어서 이렇게 만든다, 그런 구실을 줘야 되고, 아니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관세를 한국산에 대해서 부과를 하는 게, 한국 기업에 대해서 부과를 하는 게 어떻게 트럼프 지지층에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오는지 그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그러니까 트럼프 참모들을 만나거나 했을 때 그런 정말 정밀한 분석을 해서 이제 로비를 하는 거, 그냥 유명한 회사들만 고용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로비 과정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그런 이제 구실을 만들어서 로비스트 손에 쥐어줘야 하는 거죠. 그렇죠. 그거를 진짜 잘 써주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고, 멕시코와 캐나다 정부도 일단 뭐 좀 급한 불을 끄기 때문에 좀 큰 그림, 큰 차원에서 그 협상을 했겠지만 그 물 밑에서도 이런 거를 잘 해준 것 같아요. 저도 뭐 이걸 뭐 세세한 자구를 하나하나씩 보진 못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일단 아무튼 다시 한 달 유예를 받아냈던 게 아닌가 싶거든요. 그다음 세 번째는 이제 사실 모든 게 서플라이 체인을 통해서 연결돼 있잖아요. 공급망. 공급망을 통해서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다음에 한국 이제 기업들의 생산 공정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멕시코에 뭐 타이어 만드는 공장이 있고 캐나다에 뭐 본체를 만드는 공장이 있고, 최종 이제 그 조립은 뭐 미국에서 하고 테네시주에서 이제 이렇게 다 나눠져 있는데 그 생산 공정에 따라서 이 트럼프가 이 지역에 뭐 관세를 매기기로 했을 때 이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 만약에 우리가 이 라인이 취약해지면은 이걸 어디서 이제 바꿀 수 있는지 대체할 수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분석을 정말 엄정한 분석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진짜 리서치를 되게 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그거를 정확히 해야 어떻게 대응할지도 나올 테니까.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이제 정부 부처 간의 협력. 사실 이제 정부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데 한국에서 뭐 외교부 따로 놀고 뭐 산업부 따로 놀고 이러면 절대 안 되고 지금 너무너무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 부처 간의 협력을 해야 되고, 근데 이거를 사실 하게 만드는 거는 이제 대통령인데, 저희가 뭐 계엄 사태 이후로 지금 나라가 너무 엉망진창이고 불확실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국내 언론, 국내 정치 관심사가 다 이제 탄핵, 그 다음에 내란에 대한 이제 검찰 수사, 그 다음에 이런 거에 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 결정적인 순간에 이제 미국의 권력이 바뀌는, 그리고 트럼프가 이제 관세를 이제 관세 전쟁을 할 걸 다 아는 상황에서 이제 대통령이 됐는데, 이거에 대응할 수 없는, 그러니까 대응할 정부의 수장이 없는 상황에서 이런 걸 맞이하는 것 자체가 너무 안타깝고요. 진짜 저는 이시바 총리가 아무튼 미국에 와서 제가 뭐 일본 지금 국내 정치 상황을 뭐 잘 모르지만 아무튼 어쨌든 그 총리가 와서 정상적으로 아무튼 트럼프한테 줄 건 주고 또 받을 건 받고 뭐 이렇게 하면서 미일 정상회담 그에 대한 평가들을 뭐 자세히 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일본이 얻을 걸 많이 얻어내고 지킬 걸 많이 지켰다는 그런 분석 기사를 봤는데, 그러는 걸 보면서 새삼 진짜 현타가 오더라고요. 지금. 너무 안타깝죠. 근데 마지막으로 이제 사실 뭐 한국 같은 경우는 일본, EU과 굉장히 비슷한 운명에 있기 때문에
이 나라들과도 협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뭐 일본이 뭐 이득을 보면은 한국이 손해를 보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나라들과의 협력을 최대한 이제 확대해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특히 지금 이 공급망 문제나 그다음에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어떤 관세를 부과할 때 그런 이해관계가 겹치는 산업 분야, 그다음에 겹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피와 식별을 잘 해서 이 경우에는 다른 뭐 시장에서는 경쟁 상대일지 몰라도 이 관세에 대해서 같이 로비를 할 때는 뭐 이해관계가 들어맞는 경우가 있으니까 필요하면은 같이 트럼프 행정부에 뭐 메시지를 전하거나 뭐 이렇게 해서 이 파고를 넘어갈 수 있겠다. 하지만 국내 정부의 상황은 좀 비관적이다. 암담하다. 그런 상황이고요. 오늘 오랜만에 저희가 아침엔 아메리카노란 타이틀 아래 이 에피소드가 올라가긴 하겠지만 그래도 저희 되게 옛날 생각나네요. 벌써 이제 옛날이 됐어요. 5년 전이에요. 5년 전에. 네. 아메리카노 2020을 처음 그 마이크 하나 앞에 두고 이렇게 나란히 앉아서 녹음을 했던 게 5년 전인데 그때와 뭐 비슷한 느낌으로. 근데 훨씬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또 오랜만에 해서 그런지 이제 한국어도 계속 이렇게 써야 제가 원래 좀 한국말을 잘 몰라 단어 같은 게 좀 부족하고 해서 그래서 오랜만에 하니까 예전처럼 이렇게 말이 이렇게 촥촥촥 이렇게 나오는 아니에요. 이것도 연습을 하면 되겠죠. 네, 또 게다가 뭐 관세가 처음에 말씀해 주셨지만 뭐 교수님이 매일 들여다보고 고민하는 그런 연구 분야와는 조금 그 거리가 있기도 하니까 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그래도 저는 뭐 늘 그렇듯이 유해영이 아니면 해줄 수 없는 설명을 해주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매주 주말 그래도 또 바쁘신 분이기 때문에 매주 주말 유해영 교수님과 함께 앉아서 이렇게 에피소드를 만들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도 주말에는 비교적 좀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는 거를 유해영 교수님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뭐 저 혼자서 준비를 해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2024년에 또 아메리카노 시즌4에서 했던 그런 전문가 인터뷰랄까요? 그런 형식의 이야기를 주말판으로 그렇게 담아보면 되지 않을까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해보다가 좀 뭐 어려우면 좀 계획을 수정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아무튼 일단 그렇게 계획을 잡고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오랜만에 또 마이크 앞에 앉아서 설명해 주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또 그러면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루루루루루루. 이제 그거 아니야. 안 쓰고 이제 다른 걸로 바꿨습니다.